네, 여러분 저 78페이지 119번부터 보겠습니다. 119번. 자, 경찰 윤리 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19번. 경찰 윤리 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 1번에 119번 1번에 자, 냉소주의 직원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재정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냉소주의하고 그다음에 비진정성의 조장하고 엄청 헷갈리는데 비자타. 그래서 비진정성의 조장이 비자타, 자발적이지 않은 타율성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비진정성의 조장입니다. 그래서 냉소주의 뭐 그런 표현 없기 때문에 그냥 참여에 의하지 않은 거. 그래서 냉소주의 맞고요. 자, 2번 비진정성이 전문 직업인의 내부 교율로서 선언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비진정성은 비자타가 나와야죠. 비자타가 아니라 이것은 저 강제력이 없으니까 실행 가능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법규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경찰 윤리 강령은 법규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강제되지 못하는 거 실행 가능성의 문제. 자, 3번에 행위 중심적 성격.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근본적으로 이 공직 사회를 발전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왜? 공직이 바뀌려면 이 행위 이전의 의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공직이 바뀌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그냥 나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의도나 가치관은 건드리지 못한다. 의도나 가치관을 건드려줘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최소주의 위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윤리 강령에다 뭘 정해놓으면 딱 그 수준만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최소주의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120번. 코엔과 펠드버거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윤리적인 표준. 이게 이제 신생 접객팀이에요. 신생 접객팀. 자, 1번에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서 사망하게 했어. 이게 뭐죠? 강제력을 최소한 사용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공공의 신뢰가 뭐야? 경찰이 경찰 다루고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경찰을 다루려면 이렇게 뭐 절도범이건 강도범이건 앞차기 한번 탁 가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바로 다치지 않을 만큼 딱 검거하는 것이 경찰다운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과도하게 경찰력을 사용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거 공공의 신뢰입니다. 공공의 신뢰 위반이지만 이것이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위배에도 그냥 해당해요.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중복적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경찰관이 우범 지역인 A 지역과 B 지역의 순찰 업무를 맡았으나 A 지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 지역의 순찰 근무 시간을 대부분하래. 그럼 B 지역은 순찰을 돌지 못하네. 그래서 해태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해태. 접근 편애, 공정한 접근 위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접근 위배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 편애, 공정한 접근 위배에 드는 것이 편들기, 해태, 무시. 대신 편견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배입니다. 편견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3번에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 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해버렸어. 시민의 생명 재산의 안전 위반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공공의 신뢰도 해당해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뭘 해가지고 국민이 막 다쳐버렸어.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 재산 보호 위반도 되고 공공의 신뢰 위반도 똑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신뢰 강제력을 최소한 사용할 것,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할 것에 대한 신뢰도 있거든요. 경찰이 경찰답게 물리력 최소한만 사용해도 검거하는 것 그것도 공공의 신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당합니다. 생명재산보호 그 다음에 공공의 신뢰 이중으로 해당합니다. 자, 4번에 경찰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초과해서 사용했어. 이게 뭐야? 이게 공공의 신뢰입니다. 공공의 신뢰가 법 집행의 신뢰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즉 사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 다음에 강제력의 최소한 사용의 신뢰 이런 것들로 공공의 신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신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신뢰가 제일 딱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공공의 신뢰 여기 딱 나올 때마다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막 엮으려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1번
코엔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윤리적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기 1, 2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가에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서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다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필요한데 일부한테는 제공하고 일부한테는 제공하지 않아. 아유, 공정하지 못하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사회 전체의 필요에 생기는 조직.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필요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죠. 일부의 필요에만 부응하면 공정하지 못한 거지. 공정한 접근 이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페이지 앞쪽으로 넘겨서 77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 118번에 77페이지 118번에 1번 아까 맞는 질문이었어요. 맞는 질문 다시 한번 읽으면 자,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으로 볼 때 경찰관이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뭐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완전 표현이 비슷해. 그래서 사회 전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공정한 접근입니다. 전체의 필요에 부응해야 되지 일부의 필요에 부응하면 공정하지 못하죠. 그러나 또 여기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에 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 일부의 이익만 생각하고 하면 좀 이 좁은 생각인 것이죠. 편협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배에 해당합니다. 표현이 엄청 비슷해. 그래서 뭐냐면 신생 접객팀에서 접객이 굉장히 비슷해서 나올 때마다 좀 이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비슷한 표현이 있다. 비슷한 표현이 뭐예요? 전체. 하나는 전체의 필요에서, 하나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전체 필요가 공정한 조건이면 전체 필요에 부응해야지. 일부의 필요에만 부응하면 공정하지 못하죠. 또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되지 일부의 이익만 염두에 두면 시각이 좁은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두 군데에 똑같이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맞바꿔서 시험은 안 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린 지문이 아닌데 옳은 지문 그냥 맞은 걸로 옳은 지문 내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이거 틀린 지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공정한 접근하고 그다음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 둘의 사회 전체에 하나는 필요 하나는 이익 이것이 다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출제위원이라면 시험 출제위원 딱 그때만 가서 시험 출제하는 거잖아요. 이쪽에도 비슷한 것이 저쪽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 출제하려고 딱 생각해 보면 너무 비슷해서 출제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들은 잘 안 낼 거야.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냥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체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생으로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다시 79페이지 나번에 79페이지 121번 나번에 자,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신뢰가 딱 있으니까 이거 그냥 땡큐죠. 공공의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공공의 신뢰가 제일 추상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법을 반드시 법 집행할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막 칼 든 강도하고 마주쳤어. 막 쫓는 척하다가 도망가? 그러면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 국민은 경찰이라면 경찰답게 반드시 검거해 줄 것을 신뢰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죠. 또 법 집행의 신뢰, 또 뇌물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 뇌물을 받지 않을 것,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최소한의 강제력 집행의 신뢰.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있어. 앞차기 한 번으로 그냥 다치지 않게 바로 그냥 검거하는 거, 이것을 경찰이라면 국민이 그렇게 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신뢰 제일 추상적인 개념인데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연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다번에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협력? 동료 간 협력, 부서 간 협력, 타 기관과의 협력, 국민과 협력, 모든 협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협력을 하려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역할 한계입니다. 역할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판사처럼 행동하면 이 팀워크에 위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워크 뒤에는 역할 한계까지 숨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려면 상대방 권한 침범하지 않아야 협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시면 122번 역시 코헨과 펠드버그. 자, 4번에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 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서 검거 작전에 나서는 것이 협동에 충실한 것이죠. 근데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은 모든 협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번 역시 코헨과 펠드버그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 자, 이번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갑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이게 뭐죠? 편견이죠. 이게 편견. 자, 편견은 뭐야? 편견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접근 편에 공정한 접근에는 편들기 혜택 무시가 있어요. 대신 편자로 똑같이 시작하는 편견은 편견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편견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위배에 해당합니다. 자, 3번에 공공의 신뢰. 갑 경찰관이 공명심에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이게 뭐예요? 공공의 신뢰야? 협동입니다. 협동. 함께 협력해서 검거해야지. 이 사람이 왜 혼자 갔어? 함께 연락하지 않고 특진하려고 혼자 간 거지 뭐. 그러다가 개패도 두드려 맞고 징계 맞은 거예요. 이것이 협력입니다. 협동에 위배된 거. 4번에 공정한 접근.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 그래서 접근 편에 접근하기 편해. 접근 편해.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것이 편들기, 혜택 무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24번 사례. 이제 그 사례. 자, 가번에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쏴서 사망하게 했어. 공공의 신뢰. 맞습니다.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할 것을 국민이 신뢰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경찰 정도 되면 태권도 4단 100m 12초 정도는 돼가지고 빡 뛰어가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에 위반한 것입니다. 자, 나번 일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TV가 없어졌어. 봤더니 옆집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해. 그 밑에 옆집에 B가 TV를 몰래 훔쳐서 사용 중인 것을 창문 너머로 보여. 가서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반드시 처벌하면서 내 TV 돌려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공의 신뢰입니다. 법 집행의 신뢰. 자, 다번에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지 않고 부자 동네만 가요. 실제 우리 이런 경찰관들 있어요. 우리 현장에 이런 경찰관들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가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경찰이 됐다고 해서 이제 경찰에 투신하죠. 그러나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우리 경찰이 필요한 것이 저 이재용 같은 사람이 경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경찰이 필요한 것인데 막상 경찰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경찰 한 5년 이상 근무하면 그런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가난 동네 안 갑니다. 진짜. 가난 동네 안 가고 부자 동네, 순찰이 필요하지 않은 부자 동네만 막 순찰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해. 그럼 달동네는 순찰이 없어지는 거죠. 혜택입니다. 혜택. 그래서 접근 편해.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것이 편들기 혜택 무시. 그래서 공정한 접근 위배 맞고요. 라번에 아까 나왔던 것이고요. 편견.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편견 가지는 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반. 자, 마에 최준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임용돼서 절도범을 다 검거했어. 꼭 옛날에 내 거 훔쳐간 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편견이죠. 편견. 그렇죠. 절도범도 천차만별이죠. 불쌍한 절도범이 있고 진짜 나쁜 절도범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도범은 다 그냥 때려 죽여야 할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죠. 편견.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배고요. 자, 맨 끝에 사를 보시면 은행 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 도주를 하고 있어. 경찰이 쫓아가야죠. 자,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해야 된다. 이게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이것은 누구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요? 유괴당한 어린이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현재적 위험이 있고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유괴범이 아이를 차에 싣고 막 도망가고 있어. 이 새끼 뭐 너무 빨리 도망가 막 시속 200km 도망가. 우리도 쫓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200km에서 시속 200km에서 시속 100km로 낮추겠죠. 그러면 안 위험해지겠지. 그럼 쫓아가지 말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괴범이 어린아이 유괴해가지고 차로 도망가는데 경찰이 막 쫓아가니까 막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러다가 사람 치여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 미친놈이죠. 경찰도 아니죠. 이런 때 얘기하는 것이 현재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현재적 위험은 유괴당한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현재적 위험이죠. 잠재적 위험은 혹시라도 그렇게 빠르게 도망가다가 선량한 시민을 치어서 선량한 시민이 죽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재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 현재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예방하려고 쫓아가야 돼? 현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야죠. 예, 그래서 이때 쫓아가야 됩니다. 예. 자, 이 125번 역시 뭐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자, 리을을 보세요. 리을 정순경은 정순경은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했어.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 정순경이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옆길로 해서 도망쳐 버렸어요. 무서워서. 이때 뭐죠? 이게 공정한 접근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입니다.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 거잖아. 그죠? 경찰이 어떻게 쫓아가다가 도망가냐고. 그죠? 여러분, 경찰복 입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도망갑니다. 전에 인천에서 층간소음 사건 때 도망가다가 그분들 막 잘려가지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제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도 운이 엄청 안 좋았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러나 그건 진짜 특수한 경우고요. 우리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을 때 범인이 있는데 도망갈 수 있어?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99.999%의 확률로 절대로 못 도망갑니다. 그것이 제복의 힘입니다. 사람한테 제복을 딱 입혀놓으면 남들이 설사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가 제복을 입고 있어. 못 도망갑니다. 그게 경찰인 것이죠. 그게 경찰인데 강도가 칼 들고 있다고 해서 도망가? 경찰이 아닌 것이죠. 경찰이 경찰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공공의 신뢰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신뢰가 제일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경찰이 경찰답지 못하면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126번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1945년 국립경찰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 정신이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질서. 봉사와 질서는 맞아요. 그러나 대륙법계 아니라 영미법계죠. 왜 그래? 영미법계는 서비스 중심으로 역할, 기능,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대륙법계는 경찰 권력, 경찰권, 경찰 권력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벌써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광복하면서 뭐가 시작돼? 미군정이 시작하잖아요. 미군정이 뭐예요? 미국군 아닙니까? 미국군. 그러니까 영국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게 돼서 봉사와 질서가 미군정 시기 때 경찰의 이념적 좌표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자, 2번 경찰원장이 나옵니다. 경찰원장이 뭐가 있어요? 친위 공근계죠, 여러분. 친위 공근계 출제됩니다. 친의 공근계. 그래서 친절한 경찰이다, 의로운 경찰이다, 공정한 경찰이다, 근면한 경찰이다, 깨끗한 경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위 공근계 그다음에 인봉친경, 정진의경, 신양공경, 상전근경인데 상성근경인데요. 뭐 전문 지식도 있고 또 성실하게도 있어서 상전근경, 상성근경 다 되고 화단계경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 인봉친경인데 인봉이 뭔지 나도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지문에 다 있어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때까지 나올 때마다 그냥 보시면 완벽히 못 외워도 지문에 다 있어. 그래서 딱 읽다 보면 그냥 말이 좀 돼.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말이 좀 안 돼. 그러면 안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숙지해 주십시오. 나올 그 숙지가 엄청 뭐 고통받고 숙지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두세 번 읽어보면 돼요. 그럼 시험 볼 때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4번에 경찰 윤리 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 이 냉소주의하고 비진정성 조장하고 헷갈리는데 정치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부로부터 타율성. 비자타네 비자타. 그래서 냉소주의가 아니라 비진정성 또는 비진정성의 조장입니다. 자, 127번 경찰 윤리 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대외적으로 2번이 대내적으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뭐죠?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내적은 우리 경찰관과의 관계를 경찰 조직 내부 또 경찰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윤리 강령은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한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또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 그래서 과도한 요구가 국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변명, 대항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맞습니다. 다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이번에 경찰 윤리강령 대내적으로 경찰 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 공무원과의 관계 대내적 경찰 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 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치 소속감이 경찰 공무원의 소속감이니까 그다음에 경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 자료 제공 등 대내적 맞습니다. 자 3번에 경찰 윤리 강령의 문제점으로 최소주의의 위험이란 강령 간 우선순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선순위 미결정이고 최소주의는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딱 윤리강령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최소주의고요. 그래서 이거 최소주의가 아니라 우선순위 미결정이고요. 자 4번에 경찰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강제력의 부족이란 강령이나 훈령이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서 왜 그렇죠?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경찰원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법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력이 없죠. 그래서 강제력이 부족해서 그 이행을 보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 강제력의 부족 문제점입니다. 자 128번 윤리 강령들의 순서 윤세헌서죠. 윤세헌서. 그래서 경찰 윤리 헌장 1966년 그다음에 새경찰 신조 신군부 지금 서울의 보험 얘기하는데 전두환 신군부 들어서 1980년에 새경찰 신조 그다음에 경찰헌장 경찰법 제정할 때 경찰법 제정해서 경찰청 출범하고 경찰청장 출범할 때 그때 경찰헌장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앞으로도 1991 뒤로도 1991 그 완벽한 해에 경찰법 제정하면서 경찰청 출범하면서 만든 것이 경찰헌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DJ 들어서서 1998년에 경찰 서비스헌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세헌서예요. 맨 마지막에 경찰 서비스헌장입니다. 경찰헌장이 경찰 서비스헌장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것이 경찰 서비스헌장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 사무실에다가 뭘 액자로 넣어서 비치하고 있어? 경찰헌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명칭 개정돼서 경찰이 엄청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경찰이 느끼기에 국자법으로 변경된 이거보다 1991년 경찰법이 최초 제정된 그때의 경찰의 변화가 가장 큰 경찰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경찰이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청장 출범하면서 경찰법 제정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 체제가 국자법 체제가 아니라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바뀐 큰 틀에서 그 체제가 오늘날의 경찰 체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찰헌장이 1991년 경찰 윤리강령이
1991년 경찰 헌장을 우리가 윤리강령으로 많이들 생각해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사무실에 그걸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친위 공개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경찰 서비스 헌장 거의 안 나요. 경찰 서비스 헌장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뉘앙스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129번 넘어가고 130번 아까 친위 공공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헌법 배우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전문이 있듯이 경찰 헌장에도 전문이 있어요. 근데 경찰 헌장의 전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여러분 책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임시정부와 함께 태어나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 헌장 전문에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고 있어? 1991년 경찰법 제정할 때 경찰헌장 같이 제정했잖아요. 1991년 그 시점에 우리 경찰의 시각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뭐냐면 우리 경찰의 뿌리를 그때는 임시정부로 보지 않았었어요. 헌법에 임시정부가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경찰의 뿌리를 미군정 경무국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 문구에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로 보지 않고 1948년 이승만 1공화국 그 정권 수립을, 지금은 그래서 그걸 주로 정부 수립이라고 봅니다.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건국은 헌법에서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으니까 임시정부부터 건국한 것이죠. 오케이? 근데 1991년 우리 경찰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이 구절이 언젠가는 한번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예. 하여튼 이게 그 당시에 경찰의 시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각에서는 안 맞아요. 이게 왜냐? 오늘날에는 우리 경찰이 임시정부 경찰의 뿌리로 삼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 헌장에는 임시정부 경찰을 나타내지 않고 조국 광복, 미군정 경무국을 우리 경찰 뿌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1번 넘어가고 32번.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할 때는 지시에 동그라미 확 쳐주시고, 자, 지시, 상급자의 지시죠. 자,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다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기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파생형, 재차했을 때에는 또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형만큼은 저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빼놓고는 하여튼 99.99% 임의 규정으로 다 해놨습니다. 왜 그래? 국가공무법상 복종 의무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복종에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음에 또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 해버리면 바로 그냥 충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봐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도록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3번. 위 이와 관련 소명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했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할 때는 파생형은 강행 규정도 나오고요. 다만 기본형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기본형이. 자, 4번에 2, 3과 관련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니고요. 보고하지 아니해야 한다도 아니고 그냥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상관이 이상한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이 그거를 그 지시를 한 사람이 그 도중에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기관장한테 행동강령 책임관이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지시를 하는데 그 이상한 지시의 내용이 엄청 심각한 거면 취소했다 하더라도 보고해서 이 사람 징계를 매기든가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 사소한 거야.
잘못은 잘못이지만 좀 사소한 거야. 근데 취소했어. 그러면 기관장한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관장한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져봐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맞죠. 맞죠. 자, 133번 경영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1번 아까 했던 그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행동 강령에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문제가 행동 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즉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좀 전에 본 것이고요. 2번 수사 단속의 대상 업소 밑에 사적 접촉 금지 신고 있습니다. 행동 강령에. 자, 3번에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이용 거래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저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있고 행동강령에도 있어요. 자, 근데 4번에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 관여 금지, 경찰 공무원법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 경찰 공무원법에 정치 관여 금지. 그래서 정치 관여 금지, 정치운동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경찰공무원법이고요. 자, 134번 행동 강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3번이 직무 관련자고요. 4번이 직무 관련 공무원입니다. 2번, 3번이 직무 관련자, 4번이 직무 관련 공무원입니다. 자, 2번 맞는 표현인데,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법인, 단체, 직무 관련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경찰의 직무 관련자는 누구요? 뭐 고소인, 피고소인 다 직무 관련자예요. 한마디로 직무 관련된 상대방 민간인이거나 민간 단체건 민간 법인이건 이것을 직무 관련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고소하러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직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예요? 직무 관련자입니다. 오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고소하러 왔어. 그럼 직무 관련 공무원이야? 아닙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은 내 직무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나랑 접촉하는 사람이 직무 관련 공무원이고, 그냥 내 직무 관련해서 이렇게 와. 민간인으로 와. 그 민간인이 비록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직무 관련자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하러 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와. 공무원이. 그것은 직무 관련자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고소를 하러 왔어. 그러면 직무 관련자예요.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고소를 당했어. 그럼 경찰관의 직무 관련자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3번에 경찰관서에 복무 중인 의무 경찰의 부모, 형제자매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냐? 해당합니다. 딱 그냥 행동강령이 딱 적시되어 있어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한마디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 뜯어먹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경 관련해서 이제 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규정은 남아 있으니까 의경 관련해서 그 가족을 직무 관련자로 개념 정의를 넣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니까 직무 관련자인 것이죠. 직무 관련자로 넣어놓은 다음에 뜯어먹거나 갑질하지 말라는 거, 그 대상자로 넣어놓은 것이죠. 자, 4번에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저 아랫줄 끝에 중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의 업무의 하급자도 역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자, 직무 관련 공무원은 뭐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갑질하지 말고 뜯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그럼 부하 직원한테 뜯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직무 관련 공무원이라고 개념 정의한 다음에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한테도, 그다음에 그래서 직무 관련자는 고소인, 피고소인, 그래서 직무 관련자한테도 뜯어먹으면 안 되고 갑질하면 안 되고, 또 직무 관련 공무원, 내 하급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피감기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뜯어먹으면 안 되고 갑질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자, 135번 넘어가고요. 136번. 자, 1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혈, 학종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불공정의 원인이 되는 백의 원형이 이 지혈 학종이죠. 그래서 지혈 학종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맨 끝에 행동하는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지시? 임의적인 규정 할 수 있다. 지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하는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도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하는 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이것은 상담해야 되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래? 정치인이 내 상관은 아니잖아. 상관의 지시는 아닌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치인이 부당한 청탁을 하고 막 그래. 그것은 청렴 문제로 본 겁니다. 상관은 아니니까. 상관의 지시로 봐서 임의 규정으로 하지 않고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4번에 공무원은 중간에 경찰 관선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행동하는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 지휘가 뭐요? 수사에 대한 지시잖아. 수사에 관한 지시잖아요. 그래서 임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끝에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37번. 역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적절한 것은 1번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해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라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직무 관련자만 적시해놨죠. 이 사적 노무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사적 노무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 거, 여기는 직무 관련자만 적시해놨는데 이게 직무 관련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도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직무 관련자, 고소인 고발인한테나 공무원이 고소인 고발인한테나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 부하 직원한테 사적 노무를 제공받으면 안 돼요. 근데 부하 직원한테 무조건은 아니겠지. 어떤 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적 노무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 그런 예외가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라고 적어놔도 틀려요. 네, 저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 2번. 공무원은 정치인 정당 등보다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끝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 맞아요? 정치인은 상관이 아니잖아. 상관의 지시로 보지 않고 이건 청렴 규정으로 봐서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청렴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상관이 아니니까 정치인은 상관이 아니니까. 자, 3번에 경찰 유관단체원이 이 경찰 유관단체원이 뭐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시면 경찰 수자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민간 기동 순찰대, 뭐 시민 경찰 이런 편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유관 단체입니다. 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순찰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유관 단체원이라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막 경찰 발전위원회, 보안 협력위원회 이런 것 우리 이제 자문 기관들. 우리 경찰서의 자문기관들 그런 사람들도 다 경찰 유관 단체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경찰관하고 경찰관하고 많이 만나니까 친하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 유관 단체원이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경찰 유관 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해서 소속 기관장에게 경찰 유관 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강행 규정이죠. 건의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왜 그래? 청렴 규정에서 지시
상관의 지시가 아니라 청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입니다. 자, 오른쪽 138번 넘어가고 139번 경영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자, 1번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안 된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혈학종이에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혈학종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빽줄, 연줄의 기본형, 지혈학종이에요. 지혈학종을 여기다 적시해놨기 때문에 다른 걸 넣어놓으면 틀립니다. 지혈학종,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자, 4번에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4번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인사 청탁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죠. 인사 청탁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행동 강령하고 그다음에 청탁 금지법에서 이 인사 청탁 금지 타인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내가 그냥 하는 건 괜찮아. 인사 청탁 말고 그냥 청탁은 직접 하든지 타인을 통해서 하든지 다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인사 청탁만큼은 돌려치기 하는 것만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 그래? 내가 승진해야 돼. 서장님 저 승진 좀 시켜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대신 돌려치기를 하면 그 서장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돌려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장의 가족이라든가 서장의 동기라든가 서장의 상사를 찾아가지고 청탁을 돌려치기 하잖아요. 돌려치기 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뇌물이 오가고 막 이렇게 돼서 아니면 직접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니까. 안 해, 문제가 될 일이 없어. 그냥 나는 얘기해. 서장님 저 열심히 했으니까 승진 시켜주세요. 그러면 서장이 검토해볼게 하고 안 시켜준다니까. 돈을 줘 안 받아. 서장이 직접 주면 안 받는다니까요. 서장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한테 돌려치기 하면서 뇌물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치기 하는 것은 못하게 해. 그러나 인사청탁만큼은 직접 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자, 청탁은 직접 해서도 안 되고 돌려치기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청탁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청탁도 직접 청탁하는 것은 직접 청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직접 청탁하면 제재는 없어요. 돌려서 청탁한 것만 제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청탁 직접 해서도 안 되고 돌려치기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인사청탁은 직접 하면 돼. 돌려치기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청탁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돌려치기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직접 한 것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돌려치기 한 것만 제재를 가합니다. 왜냐?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 좀 풀어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청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법에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풀어달라고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청탁은 직접 해서도 안 되고 돌려치기 해서도 안 돼요. 안 되지만 내 땅 개발제한구역 좀 풀어주세요 라고 공무원한테 부당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재 규정은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봐야 공무원이 안 들어줘. 미쳤어. 공무원이 왜 들어줘? 뇌물 갖다 줘? 왜 받아? 미쳤어. 못 받죠. 어떻게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고 어떻게 받냐고요. 못 받는다니까. 돌려치기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려치기만큼은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자, 140번 행동강령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이 부당이득 수수가 직접 부당이득을 해서도 안 되고 타인한테 부당이득을 받게끔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당연하죠. 내 친구한테 부당이득을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인데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돼.
당연하죠. 근데 그 뒤에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제한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다가 제한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친구가 이용하게끔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친구나 가족이 이용하게끔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41번 넘어가고 142번 역시 행동 강령. 자, 3번에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 단체에 직무 관련자가 있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있는 것이죠. 동창회 등 친목 단체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있어. 그래서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골프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직무 관련자하고는 골여사, 골프, 여행, 사행행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강령하고 이해충돌방지법하고 똑같아요. 행동강령하고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골여사, 골프 여사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함께 골프, 그 다음에 사적 여행, 그 다음에 사행행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골프 하면 안 돼.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때는 동창회든 친목단체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 행동관여 책임자에게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 그때는 이제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요. 자, 4번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면 안 돼요. 왜? 경조사를 알리면 부주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강령의 주요한 목적이 직무 관련자, 고소인, 피고소인, 직무 관련자한테 또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 내 부하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피감기관 직원한테 뜯어먹거나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다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평생 그 단체 직원, 단체 소속원들한테 내가 부의를 했는데 내가 결혼하거나 장례식 때 알려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영역이죠. 그걸 안 알리게 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꼭 뭐 돈을 챙기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회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조사의 통지 제한이 직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도 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우가 1호에 친족한테는 알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안 알려도 우리 아버지가 다 알려버리거든. 그래서 친족한테는 그냥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친족한테도 알리지 못하게 하면 그럼 뭐 불능이야 불능. 그래서 친족한테는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족은 민법 767조 친족입니다. 민법의 친족이 두 개가 있어요. 민법 767조 친족, 넓은 친족이 있고 민법 777조 친족, 좁은 친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넓은 친족, 하여튼 친족한테 다 알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767조, 배우자, 혈족, 인척이 다 들어가요. 배우자, 혈족, 인척 다 친족입니다. 자,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있죠.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 친족이 주는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친족이 주는 것은 금지되는 금품 등이 아닙니다. 친족이 주는 것은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친족은 좁은 친족이에요. 민법 777조 친족입니다. 민법 777조 친족이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에요. 그렇지. 이 경조사 알리는 것은 친족한테 다 알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금품 등 수수하는 것은 그건 좀 중요한 여유이기 때문에 좀 좁은 친족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그냥 친족이에요. 친족이지만 범위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경조사 통지 제한에서 통지해도 되는 친족은 넓은 친족. 그 다음에 2번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호에 신문, 방송, 내부 통신망에 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부 통신망은 직원들만 열람이 허용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임 통신망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도 좀 접속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내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에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호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나도 상대방들 애경사를 챙겼는데 내가 할 때 알릴 수 있어야 그 사회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게 하면 사회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분에.